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국제 개발 전략은 단순한 원조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기술 패권의 형태로 진화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정수 기술은 의도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해당하는데, 미국은 자국의 고성능 정수 시스템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에게 깨끗한 물이라는 명목으로 구조적 종속을 유도하였고, 이들은 단순히 정수기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암호화된 소프트웨어로 잠그고 정기적인 교체 주기를 의무화하며, 고장 시 자국의 기술진 외에는 수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물이라는 기본 생존 권리를 새로운 형태의 지배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대표적 물 관련 기업인 지이워터와 XYLEM이 주도한 글로벌 워터 인프라 프로젝트로, 이들은 수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명목으로 아프리카 12개국의 정수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단 5년 이내에 70% 이상의 설비가 유지비 과다와 부품 수급 차단, 소프트웨어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작동이 중단되었으며, 수천 개 마을이 다시 오염된 물로 돌아가는 비극을 겪은 반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미국은 현지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돌림으로써 실질적인 책임 회피에만 몰두해왔다는 사실은, 미국이 제공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필터 한 장, 센서 하나, 소프트웨어 한 줄까지 미국의 서버와 장비에 종속된 채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만 실상은 오염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오염을 양산하고 있었으며, 특히 비용 구조 면에서도 미국의 정수 기술은 정수 단가가 리터당 평균 1.8센트에서 1.3센트에 달해 하루 10톤 이상의 물을 정수해야 하는 마을 단위에서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를 유지하려면 전기 사용량도 상당하여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내륙국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1년도 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KYCA와 K워터를 중심으로 현지 적응형 정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수처리 기술이 아닌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 인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맞춤형 설계로 미국이 자랑하던 고가의 자동화 설비 대신 태양광 기반의 저압 세라믹 필터, 현장 조립 가능한 모듈형 탱크, 모바일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다층 솔루션으로 진화하였고, 그 결과 평균 리터당 정수 단가는 0.28센트로 미국의 17 수준이며, 유지 보수도 부품 재활용과 표준화 설계로 인해 마을 주민이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직접 필터 세척과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정수기 공급이 아닌 수자원 자립 시스템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워터 패권이 실질적으로 균열되기 시작한 기점이 되었으며, 가장 극명한 차이는 기술의 방향성에 있었는데, 미국은 고도화된 장비를 현지에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려 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현지 주민이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낮추는 대신 내구성과 환경 적응성을 최대화함으로써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사회적 기술을 공급한 것이며, 이 철학의 차이가 단기 계약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3년,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어떤 국가가 진짜 동반자인지를 현지인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술의 수준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결국 한국은 깨끗한 물이라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나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미국의 기술로 지배하는 물에서 기술로 해방시키는 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킨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수자원 외교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조용한 혁명이라는 사실을 미국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제 부정할 수도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개발 수요를 넘어 인권의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절박한 사안이며, 실제로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4억 2천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이 지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한 미국과 유럽은 개발 도우미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들이 제공한 것은 도움이라기보다는 관리가 불가능한 장비와 높은 유지비용, 복잡한 운용 절차였고,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정부는 도입 초기에만 반짝 효과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 기술자와 부품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다시 오염된 지하수와 강물로 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으며, 특히 미국의 기술은 처음부터 현지 주민들의 실질적 운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급화라는 미명 아래 현지 조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스펙과 전력 사용량,
기계 작동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결국 고장 이후 방치되는 장비와 함께 지역 주민의 불신과 기술 회피로 이어졌으며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택하였고 그것이 바로 기술이 아닌 태도에서의 승리로 불리는 이유이다. 한국은 KYCA, K-워터, 그리고 다수의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단순히 정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람과 구조, 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우간다의 한 마을에서 정수 시스템을 설치할 때 먼저 주민 대표와 마을 원로를 대상으로 수자원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이 스스로 물탱크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필터를 세척하며 태양광 발전 패널의 각도와 먼지 제거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 모델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미국식 기계 설치 후 떠나는 원조와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이런 접근 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사회 내에서 자립성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며 단순히 깨끗한 물을 받는 존재가 아닌 물을 스스로 관리하는 주체로 변모하게 만들었고 이 점이 바로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기술보다 신뢰, 기계보다 인간을 우선한 이 방식은 말라위, 에티오피아, 세네갈, 탄자니아 등지에서 확산되며 각국의 NGO 및 UN 산하개발기구로부터 재현 가능한 최적의 협력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무상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사용자의 생활 방식과 언어, 기후 환경을 고려해 매뉴얼을 다시 설계하고 현지 언어로 음성 지원이 가능한 앱 기반의 모니터링 툴까지 함께 개발하여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이 요구하는 고급 영어와 기술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그 결과 미국이 수십 년간 쌓은 이미지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2021년 가나 정부가 미국과의 대규모 정수 플랜트 계약을 철회하고 한국의 하이엔텍과 K-에코워터 연합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건은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구조적 전환임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고 그 배경에는 고장 없는 기술이 아니라 고장나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실용적 관점의 전환이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아프리카의 진짜 요구에 부합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현지 청년 고용을 우선시하며 정수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청년층을 직접 참여시켜 기술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순환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단순한 수입 기술이 아닌 경제적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고 이는 그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온 아프리카가 스스로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술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자립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첫 번째 모델이 되었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계은행 WB과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에서도 아프리카 수자원 자립 모델로 주목받으며 미국식 하드웨어 중심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프라 기술 외교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결국 아프리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기술은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한국형 개발협력 철학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는 곧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프리카가 더 이상 미국의 손에 물을 의탁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 곁에 있었던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사실은 이 시대 기술 외교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믿어온 국제정수시장은 사실상 스스로의 오만과 구조적 비효율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 위생 인프라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폭증했지만 미국은 이 기회를 민간 기업의 수익 중심 구조로만 접근함으로써 비용과 의존도를 더욱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구축한 정수시장은 소수 대기업이 과도한 장비 독점과 라이선스를 통해 개도국을 묶어두는 형태로 전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기술 이전 없는 고립 구조에 불만을 키워가는 가운데 한국은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운용권 이양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단순히 물을 정수하는 장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운용하며 고치는 권한까지 현지 정부와 주민에게 넘기는 방식을 통해 수처리 기술에 대한 소유의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이는 단순한 도입 수치가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으며 UN 개발계획 UNDP와 UNICEF가 공식적으로 한국형 정수 시스템을 대체적 협력 표준으로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에 포함한 사례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중심이던 기술 원조의 질서를 한국이 재편한 상징적인 전환점이자 국제사회가 이제 누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기술을 열어주느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질서는 단지 도덕적 우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리와 실용의 철학 속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이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과 지방정부,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고 예컨대 전남 구례의 한 소규모 정수기 제조업체는 탄자니아 키고마 지역의 NGO와 연계해 조립형 정수 시스템을 제공했고 이 시스템은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부품을 현지에서 60% 이상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 경제에도 직결되는 구조였으며 이 모델은 세계은행으로부터 포용형 기술 확산 우수 사례로 지정되며 추가 투자까지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대기업 중심, 고급 장비 중심의 기존 미국형 모델과는 정반대의 구조였고 오히려 시장을 다층화하고 현지화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질서를 심어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도 빠르게 복제되며 한국식 수처리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미국이 단일화된 기술과 강제된 표준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다양한 주체가 연합하고 기술은 그 지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되며 정책은 수혜국과 공동 설계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지 한국이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라서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을 나눌 수 있는 태도와 구조를 만든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전략은 비용 면에서도 미국을 압도했으며 미국 시스템이 평균 단위당 설치 비용이 25,000달러를 초과한 반면 한국은 6,000달러 수준에서 맞춤형 정수 솔루션을 제공하고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10년 기준 총 비용이 미국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개도국 정부 입장에서 한 번 설치하고 계속 부품 수입에 시달리는 구조보다 한 번 배우고 평생 자립하는 구조를 택하게 되는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시장을 바꾼 핵심이었다.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국제개발 원조에서 지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 관련 인프라 분야만큼은 더 이상 절대 강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며 시장 점유율도 2015년 61%에서 2023년에는 38%까지 급감하였고 반면 한국은 3% 미만에서 11%를 돌파하며 세계 3위권 기술국가로 올라섰으며 그 배경에는 압도적 기술력보다 상대국을 고객이 아닌 동반자로 대했던 외교 전략이 있었고 이는 곧 기술 외교가 단지 설비와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접근의 문제임을 증명한 결정적 사례로서 향후 미국이 기술을 아무리 고도화하더라도 그 기술을 누가 믿고 쓰는가에 대한 신뢰의 전쟁에서는 이미 한국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질서 위에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랫동안 수자원 기술의 최상위에 군림해온 유럽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수 시스템과 폐수 처리 인프라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기준이자 규범이라고 자부해왔으며 프랑스의 수에지 SUEG와 베올리아 VEOLIA, 독일의 지멘스 시먼즈 워터 테크놀로지즈, 네덜란드의 PWN 테크놀로지즈 등 유수의 기업들이 제공해 온 대형 정수 솔루션은 오랜 시간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군림해왔지만 이들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고비용 고기술 의존형 구조를 띠고 있었고 그 결과 현지의 인프라 수준과 인력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특히 아프리카 내륙국이나 중남미의 빈곤 국가들에겐 초기 설치비를 국제 차관으로 조달한 뒤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속 유럽 본사에 의존하게 되는 불공정한 구조로 이어졌고 이는 시간이 지나며 국제개발 금융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나는 기술적 예속을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EU는 자신들의 시스템이 표준이라며 대체 기술 도입에 장벽을 두었고 많은 지역에서 한국의 저비용 고효율 기술이 진입할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욱 유연하고 현지화된 전략으로 진화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은 유럽의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 자체를 설계하고 개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의 규범과 통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루안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의 중소아프리카 국가와 체결한 비인구밀집형 저압정수 시스템으로서 이는 유럽이 설계조차 하지 않았던 소형정수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마을 단위, 행정구 단위로 물을 분산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고
이 시스템은 프랑스나 독일이 선호하는 대형 모듈화 설비에 비해 설치비가 15, 유지비는 110에 불과한 수준으로 운영되며 심지어 정전 시에도 태양광 예비 배터리로 24시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그동안 유럽이 보여주지 않았던 생활 밀착형 공공기술의 진면목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유럽이 기술을 무기로 삼아 시장을 선점해온 구조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한국식의 상생형 접근은 단시간에 현지 정부는 물론 NGO, 종교단체, 국제개발기구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파트너십 형성으로 이어졌고, 특히 네덜란드가 강세였던 수처리 필터 시장에서도 한국산 고분자막 MBR 기술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에너지 소비 효율에서 앞서면서 유럽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가로막기 시작했으며, 실제 2022년 케냐, 나이로비 남부지역 정수 프로젝트 입찰에서 독일의 K사와 프랑스의 B사가 연합한 컨소시엄이 탈락하고 대신 한국의 제2기업이 단독으로 낙찰된 사건은 유럽 언론에서도 물 분야에서의 기술 헤게모니가 균열되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긴 것을 넘어 유럽 내부의 개발 철학이 외부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했다. 또한 유럽은 개발 협력에 있어서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갖고 있었고, 기술 하나를 들여오는데도 환경평가 시범 운영, 정치적 검토, 법률 검토 등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했으며, 이 같은 접근은 즉각적인 물 접근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체제로 전락했고, 그 틈을 한국은 과감히 파고들어 3개월 내 착공, 6개월 내 가동이라는 공언과 함께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내며 시간에 쫓기는 개도국 정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예컨대 2021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방기 외곽 마을에서는 유럽이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던 정수시설 부지를 한국 기업이 접수한 후 6개월 만에 가동에 성공하며 주민 3만 명이 하루 평균 90리터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속도는 유럽이 결코 보여주지 못한 민첩성과 실효성의 결합이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기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이 전환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자만과 구조적 정체성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과 진정성을 통해 신뢰를 얻었으며, 이 차이는 수치로도 드러나서 아프리카 대륙 내 수처리 프로젝트의 한국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23년 기준 12.7%까지 치솟았고, 반대로 유럽은 같은 기간 동안 58%에서 41%로 급감했으며, 특히 아프리카 55개국 중 41개국이 한국형 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존 유럽 시스템을 부분 또는 전면 대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질서의 전환을 말해주는 것이며, 지금 유럽은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세계는 더 이상 기술만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 자리에 한국이 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가 기술에서 태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한국은 단지 기술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개발 철학과 인간 존중의 원칙까지 함께 수출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은 신뢰의 기술 국가로서 명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중남미,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확장될 것이며, 유럽이 여전히 옛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는 결국 한국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수처리 기술을 수출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은 정수기술이 아닌 고가 장비와 유지 비용이 뒤따르는 시스템이며,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들이 팔고자 했던 것은 물이라는 기본권이 아니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비용으로 환산한 상업적 계약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도 깨끗한 물 한 컵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기술 의존만 높여가는 상황에 빠졌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택한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의 물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중심의 전략이었고, 예를 들어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에서 한국은 물탱크와 태양광 정수장치, 주민교육, 유지보수 교육, 데이터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포함한 일체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설비 도입이 아닌 지속가능한 물순환 시스템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기존 선진국이 보여주지 못한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평가되었고, 국제사회는 한국이 정수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안전한 물 자체를 공급하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적 스펙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바로 현지의 삶을 바꾸는 결과물 자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파괴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식 모델은 UN SDGs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6번 항목인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보장과 완벽히 부합하며 국제개발기구들이 선호하는 기술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앙집중형 정수 철학과는 달리 한국은 분산형, 탄력형, 현장 맞춤형이라는 3대 원칙을 고수하며 현지의 기후, 문화, 경제 수준에 맞는 다양한 변형 모델을 개발했고, 이는 각국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보다 기술의 유연성을 우선시하는 국제 흐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신뢰를 확보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한국은 한번 설치하고 끝내는 원조가 아니라 설치 이후 1-3년간 현지 주민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현지 언어로 제작하며 부품 교체 시기가 오면 자동으로 부품이 배송되도록 원격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했고, 이는 단지 기술의 품질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실제로 우간다의 진자지구에서 한국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주변 7개 마을이 프랑스산과 미국산 정수기 시스템을 철거하고 한국식으로 교체한 사례는 그 자체로 신뢰의 확산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이러한 선택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주민과 마을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 기술이 단지 정부 간 거래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직접 선택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했던 기술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효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가장 냉정한 평가자인 수요자 본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유일한 기술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처럼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자랑하는 스펙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도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기술이 아니라 물 자체를 제공하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였다. 게다가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을 단순한 수출 상품으로 접근하지 않고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국익에도 직결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면, 실제 2023년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총회에서는 아프리카 12개국이 한국과의 양자 정수 협력을 원하며 차관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요청했고, 이는 단순히 원조가 아닌 상호 협력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특히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등 분쟁 지역 내 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UN 평화유지군과 연계한 한국형 정수 시스템의 배치는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기술 외교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미국이 군사력 기반의 안보 정책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을 바탕으로 평화를 설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전략은 지정학 중심의 패권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생존 경쟁으로 전환되는 국제 질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기도 하며, 이러한 전략은 결국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우연히 오른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던 중소기업 기술까지도 외교의 자산으로 전환해내는 정교한 국력 운영의 산물이자,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국가적 철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중동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중심 외교의 무대였으며,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미국의 군사력과 유럽의 기술력을 맞바꾸는 형태의 거래에 익숙해져 있었고, 특히 담수화와 폐수 재활용 분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며, 이들은 대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정밀 역삼 투합 기술을 앞세워 수십억 달러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해왔지만, 문제는 이들 기술이 지나치게 대규모 중심이고 정전, 전력난, 공급망 불안정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며, 특히 시리아 내전, 예멘 전쟁, 이란 제재 등 중동 전역에서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고정식 설비 위주의 유럽 기술은 돌발 사태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보인 모듈형 이동식 정수 시스템은 전력 자립형으로 설계돼 태양광 패널과 연계한 가변 운용이 가능하며 비상 상황에서도 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숨에 주목받게 되었고, 실제로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아라사 지역에서 시범 도입된 한국의 MPSM OBIL이 푸유러퍼케이션 시스템은 전력 공급이 단절된 가운데서도 무려 36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물을 정화하고 공급할 수 있었고,
이 사례는 단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생존과 안보 차원에서 기술 신뢰를 획득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이 과거의 명성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대형 프로젝트만을 고집하는 사이, 한국은 실제 현장 수요와 위기 대응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스템을 제안하며 급격한 수요 상승을 견인했고, 이는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정치 외교적 파트너십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2년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전략적 수처리 파트너십 체결은 한국 기술이 단순한 산업 수출이 아니라 국가안보 인프라의 일부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한국이 물 문제를 기술이 아닌 주권의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존 기술 공급자들이 갖고 있던 기술 우위 신화가 무너졌다는 점인데, 특히 미국의 GE 워터와 프랑스의 VEOLIA는 사우디 및 오만에서 동시에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를 뺏겼고,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가 단 몇 년 만에 허물어졌으며, 단지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이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위기 시 자리분영이 가능한 구조를 제시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오만 남부 두쿰디유 QM 지역에서는 한국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6개월간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유럽 시스템 대비 78% 감소했으며, 고장률 역시 35%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중동의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서 가장 견고하게 작동하는 정수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성과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기후 적응성과 운용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한 유일한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기존 강대국들이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고 단순 설치만 하는 반면, 한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의 엔지니어들에게 조립과 유지보수, 심지어 일부 설계까지도 이전해주는 기술 공유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단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술 자립 능력을 높여주는 구조로 평가되며, 중동 국가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곧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국제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사막의 나라에 물을 공급한 국가로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의존 없는 동반자를 제공한 새로운 문명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수출의 범주를 넘어선 국가 정체성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의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 한국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닌 철학의 승리이며, 물을 권력의 도구가 아닌 인권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한 한국식 수처리 전략이 이제는 전지구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과거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던 중동에서 이제 한국의 물이 흐른다는 이 상징은 단지 산업의 승리가 아니라 시대 정신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이며,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선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국가가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있는지를 명확히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이 아닌 자원 공급지로만 인식했던 대륙이었으며, 수처리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내세워 고가의 정수 시스템을 도입한 뒤 수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모델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첨단 기술일 뿐이었으며, 결국 많은 지역에서는 수십만 달러를 들여 정수 설비를 도입하고도 정작 가동률은 10% 미만에 머무르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어 왔으며, 바로 이 틈을 파고든 것이 한국의 현장 기반 수처리 전략이었고, 한국은 기술의 수준보다 기술의 맥락에 집중하며 단순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장비를 이해하고 고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모듈화시킨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존형 정수 생태계를 제공했고,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기술 제공이 아니라 거버넌스 제공으로 진화했고, 2021년 가나 볼가통가 지역에서 한국형 수처리 모듈이 도입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관리하며 가동률 92%를 기록한 사례는 아프리카 정부와 국제기구가 한국을 단기 원조국이 아닌 시스템 파트너로 재인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는 단지 장비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전적으로 아프리카 주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설계한 공감 기반의 기술 외교 전략이 빛을 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 있어서도 탁월한 융통성과 유연성을 보여주었으며 기존 강대국들이 핵심 부품은 자국에서만 수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설계한 반면 한국은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들을 우선 반영하고 오토 CAD 설계 도면까지 공유하며 아예 현지 기술자들이 2차 부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방하였으며 이로 인해 탄자니아의 무완자 지구에서는 정수 시스템 설치 이후 부품의 78%가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었고 유지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는 결국 기술 종속이 아닌 기술 자립으로 이어지면서 아프리카 각국이 한국을 자립형 모델을 구축해줄 유일한 파트너로 평가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식민적 기술 관계의 종식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프리카연합 AU 기술자문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처리 접근법을 착취가 아닌 상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기존의 선진국이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이 수용하는 위계적 기술 관계를 해체하는 신뢰 기반 전략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지 한국만을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기술 외교 자체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만들었고 이는 향후 글로벌 기술 공급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 여전히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막대한 차관을 앞세워 물류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와중에도 한국은 단 한 번의 무력 시위 없이도 현장 기술자 NGO, 마을 주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신뢰를 받으며 신뢰 자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수처리 기술을 단지 생존 기반 인프라로만 보지 않고 교육, 보건, 여성의 권리 향상 등 다차원적 사회 변화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말라위의 릴롱괴 지역에서는 한국형 수처리 시스템 도입 이후 여학생의 학교 출석률이 27% 증가했으며 이는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던 물 깃기 노동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며 이 같은 변화는 단지 기술이 만든 변화가 아니라 기술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한 국가만이 이룰 수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UNDP, UNESCO,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고 깨끗한 물을 넘어서 삶의 조건을 바꾸는 한국의 기술 외교는 이제 기술의 수준을 뛰어넘는 국가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기술을 팔지 않는다. 한국은 사람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이 단순히 개별 국가의 선택을 넘어 국제적인 기준으로 채택되기 시작한 계기는 2022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특별 세션에서 물 접근권은 단지 생존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 존엄을 위한 조건이라는 발언이 채택되며 물 관련 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이 공론화되면서 비롯된 것이며 이 회의에서 WHO, UNICEF, UNDP 등 17개 국제기구는 공동으로 안전한 물 접근성의 5대 기술 기준을 발표했고 놀랍게도 이 중 4개 기준이 한국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적용해온 기술 철학 및 설계 방식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특히 지역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체계, 신재생 에너지 연계형 모듈형 정수 시스템, 현지 수자원 조합 기반의 설계 가변성, 기술 이전 포함된 소프트웨어적 파트너십이라는 4가지 항목은 모두 한국이 수년간 현장에서 실증하며 검증한 구조로서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단지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과거 물 산업을 주도하던 유럽의 거대 기업들이 공급하는 고정식 설비나 비공개 설계 기반의 독점적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 한국의 공개 공유 자립을 철학으로 하는 기술 모델은 인권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이며 기술을 통해 사람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구조를 바꾸며 인류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에 성공한 한국의 전략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실제로 WHO 산하 WASHWA터 세너테이션 언드 하이진 글로벌 프레임워크에서 한국형 수처리 모델을 인도적 긴급 지원 및 지속가능 발전 동시 대응 가능한 유일한 기술 구조로 평가하였고 2023년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저소득 국가 수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선 적용 모델로 한국형 모듈형 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이는 기술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과 운영 방식, 유지보수 메커니즘까지 수입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며 한국의 기술은 이제 물을 정화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제도화되고 있고 이는 곧 기술을 넘어선 정책적 영향력을 의미하며 국제 NGO,
다자개발은행, UN 산하기구들이 점차 한국을 중심으로 한 수처리 기술 자문 허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수처리 산업의 공급자가 아니라 국제제도 설계의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고, 이는 단지 수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역할의 근본적 전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 모델의 국제 표준화는 단지 기술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분쟁 조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예를 들어 2024년 초 수단과 남수단 사이에서 벌어진 상류댐 건설 문제에서 UN 환경계획 UNEP는 한국의 수처리 기술을 활용한 제3의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단지 기술 수출이 아닌 분쟁 완화의 도구로서 한국 기술이 사용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물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21세기에서 그 기술로 평화를 조정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전례 없는 역할 변화이며, 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국제기구를 통해 규범을 설계하고 기준을 정립했던 것처럼 한국도 기술을 통해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이고, 특히 이 규범은 지속가능성, 자립, 공유라는 한국 특유의 가치 기반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화 과정에서 한국이 단 한 번도 특허 장벽이나 라이선스 의존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오히려 현지 재생산과 공동 설계를 장려함으로써 기술이 아닌 신뢰를 수출했고, 이는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한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 연합은 2025년부터 대륙 공동 수처리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를 공식 초청했고, OECD와 함께 개도국 수처리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동 집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과도 대등하게 기술 규범을 논의하는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결국 수처리 기술을 통해 한국은 표준을 만드는 국가, 기술을 제도화하는 국가, 그리고 분쟁을 중재하는 국가로 진화한 셈이고, 이 흐름은 향후 다른 산업 분야, 예컨대 스마트 농업, 재난 구조, 기후 대응 에너지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전방위적 확장성이 있으며, 지금 세계는 물을 통해 한국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수자원 문제는 단지 보건위생의 영역을 넘어 국제정치경제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으며, 특히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의 물 부족 문제는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었고, 이 지점을 일찌감치 간파한 미국과 유럽은 일견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차관을 앞세워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제는 그 접근 방식이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점이면 VEOLIA, 수에즈, 시먼즈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기술의 선진성을 내세우며 아프리카에 고가의 설비를 투입했지만, 정작 유지관리 비용은 수혜 국가의 연간 보건 예산을 초과했고, 복잡한 전자제어 장비와 교체가 불가능한 특수 부품, 독점적 운영 소프트웨어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기술로 전락시켰으며, 그 결과 수많은 설비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방치되었고, 수십억 달러가 증발한 프로젝트들이 각국 감사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기술 실패가 아니라 신뢰 실패였고, 물이라는 생존의 문제를 상업적 계산으로 접근한 서구 모델은 주민들로부터 착취적 구조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반감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었고, UNDP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계 수처리 설비의 5년 가동률은 31%에 불과한 반면, 한국형 설비는 87%의 유지율을 기록하며 기술과 신뢰 양면에서 명백한 격차를 드러냈고, 이러한 격차가 누적되면서 아프리카 다수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이 제시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차관 조건 자체를 거부하며 기술 제공자를 스스로 선정하는 구조로 전환했고, 그 선택지는 놀랍게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다. 실제로 2024년 케냐 정부는 수자원부 장관 명의로 공식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 수처리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 유일한 국가라며, 기존 유럽 모델에 대해 기술보다 브랜드를 팔려 했고 시스템보다 통제를 수출했다고 평가절하했으며, 이는 단지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관계 설정이 실패였다는 의미이며, 이는 오늘날 기술 외교의 본질이 누가 더 앞선 기술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의 문제로 이동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강점을 확보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무리한 차관 요구 없이 국제기구, 시민사회, 현지정부, 지역 주민을 삼각구도로 연결하는 분산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했고,
기술 이전과 운영 교육, 유지 보수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국가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고,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구조이며 기술보다 관계, 설비보다 사람, 성능보다 맥락을 중시하는 한국형 전략이 바로 그 틈을 완벽하게 메운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정치적으로 자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지 않으면 물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에서의 실패 사례는 치안 없는 수처리, 기반 없는 정수 설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 한국은 정치적 대가나 군사적 영향력 없이도 현장 중심의 기술 확산이라는 순수한 파트너십 전략으로 성과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탄자니아 무안자 지구에서는 한국 NGO와 지자체의 협력만으로 구축된 정수 시스템이 WHO와 아프리카개발은행 ADB의 모범 사례로 등재되었으며, 이는 기술을 수단이 아닌 철학으로 접근한 국가만이 가능했던 일이며, 그 철학이란 결국 당신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이는 서구가 놓친 것이고 한국이 일관되게 지켜온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세계는 기술을 경제력으로 분류했고, 경제력은 정치력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정치력은 결국 기술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으나,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보여준 수처리 혁명은 이 오래된 공식을 송두리째 뒤엎었으며, 기술은 결코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경제력이 없는 나라라도 사람과 철학이 있다면 충분히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전례 없는 사례로 남게 되었고, 이는 단지 한국이 특정 산업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권력 배분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실제로 아프리카연합 AU는 2025년부터 모든 회원국의 물 관련 기술 기준에 한국이 적용한 적정기술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고, 이 기준은 세계은행, 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등 다자기구에서 수용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처럼 한국은 단지 제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수출한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스스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 타인의 주권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원칙의 기초에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미국의 상업주의나 중국의 지정학적 패권주의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요소였고, 바로 이 점이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더불어 한국의 이러한 접근은 향후 단지 수처리 산업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농업, 재난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시스템 등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이 되었으며, 실제로 2024년 이후 루안다, 잠비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등 다수 국가는 수처리 기술 이전과 함께 농업용수 자동화 관리 시스템, IoT 기반 관계 기술,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정수 설비 구축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공급국을 넘어 전략적 생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뜻하며, 기술 하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생태계를 공동 설계하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과거 세계를 주도했던 서구 열강들이 도와준다는 태도로 일방적 기술 수출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함께 만든다는 태도로 접근했기에 신뢰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었고, 바로 그 신뢰가 오늘날 한국을 전 지구적 위기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끌어올렸으며, 이 리더십은 화려하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으며, 심지어 처음에는 주목조차 받지 못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그 진가가 드러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리더십이며, 한국은 이제 기술도 경제도 군사도 아닌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고, 이 흐름은 단지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논할 때 단지 경쟁력이나 품질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품은 윤리와 철학,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접근이 가져온 결과까지 함께 보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이며,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재설계하는 시대이고, 지금 이 시대의 중심에 선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과거 식민지에서 출발해 오늘날 글로벌 기준을 설계하는 국가로 우뚝 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이는 결론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초도함인 정조대왕함이 인도됐다. 텐센트 뉴스에 게재된 중국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한국 해군의 신형 이지스 대공 미사일 구축함의 첫 함정인 정조대왕함이 오늘 12월 17일 공식적으로 한국 해군에 인도되었다. 한국 매체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17일 오전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정조대왕함의 인도식이 개최되었다. 이 함정은 한국의 네 번째 이지스함이며 현재까지 한국 해군이 인수한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전투함이다. 따라서 이 함정의 인도식은 한미 양측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 방위사업 청기 APA과 많은 한국 해군 고위층 인사 외에도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국 영사, 파트리시오 수아레스 주한 에콰도르 대사,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사 대리를 비롯해 모로코, 칠레, 태국, 페루 등 7개국 20여 명의 특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해당 함정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의 이성균 CEO와 주원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한쪽 구석에 서야 할 정도였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건조되어 인도된 이후 한동안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중단했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후 KDX 3배치 LL 사업을 통해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건조하게 되었다. 2021년 10월 5일 초도함이 기공되었고 2022년 4월 해당 함선은 조선의 제22대 왕인 이산의 묘호를 따서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되었다. 2022년 7월 28일 정조대왕함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으며 함종 및 선체 번호는 DDG 995로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991, 993번을 이어받되 4가 포함된 994번은 건너뛰었다. 진수 이후 한국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함정의 장비 조정 및 시험항해를 비롯한 시험평가 과정을 거쳤다.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급의 베이스라인 7.1에서 신형 베이스라인 9C로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한국 구축함 최초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저궤도의 정찰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구축함이 됐다. 이로써 한국형 삼축 체계인 킬체인킬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대량응 징보고 KMPR의 해상 기반 핵심 전력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군의 방공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구축함이 중너북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둥펑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강력한 해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조대왕함의 경하 배수량은 약 8,200톤, 만재 배수량은 1만 2,000톤으로 세종대왕급 경하 8,200T 만재 1만 600T 구축함보다 크며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다. 전장은 170M, 전폭은 21.4M이며 승조원은 약 300명이다. 동력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 4대로 추진되며 최대 속력은 30노트 약 55kmh에 달한다. 레이더는 로키드 마틴의 ANSPY-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S밴드를 채택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LIG 넥스원이 개발한 SPS560K 3차원 선회형 레이더 X밴드가 추가로 장착되었다. 무장 구성으로는 총 88셀의 수직 발사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이 중 48셀은 미국제 MK-41로 SM-EMR 블라크 3B 미사일, SM-3 해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다. 또 16셀의 KVLS-1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 해룡 전술함대지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으며 나머지 24셀은 KVLS-2로 LSAM 기반 함대공 미사일, 현무 4 기반 함대지 탄도미사일,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을 장비할 수 있어 스탠다드 시리즈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은 모두 한국산으로 구성된다. 주포는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MK-45 모드사 5인치 함포 1문을 그대로 사용하며 대함미사일 발사기는 4연장 발사기 2기로 한국산 해성 대함미사일 8발을 장착한다. 어뢰 발사관은 324 3연장 발사관 2기로 한국산 K745 청상어 어뢰를 장비하며 근접방어 무기 체계로는 20펠렁스 2문을 탑재했다. 한미에는 헬기 갑판이 있으며 헬기 경납고는 시오크 또는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총 3척이 배치될 예정으로 한국 해군은 총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5천만 인구의 중소규모 국가가 왜 그렇게 거창한 군함이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한국의 외적은 북한뿐이고 기껏해야 북한의 새 동맹국 러시아 정도인데 문제는 이 두 나라의 해군 전력을 합쳐도 한국보다 약하고
특히 북한 해군의 전력은 더더욱 미미하기 그지없는데 한국이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대국형 해군을 키울 필요가 있나?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마음속 가상의 적은 대체 누구일까? 중국 언론인들은 당당하게 한국을 향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괴물빵은 그 이름에 걸맞는 곳이야. 대한민국은 군사장비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실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 특히 남아시아의 어떤 대국인도가 비교하면 말이야. 작은 한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군 강국이야. 한국은 군사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 러우 전쟁 이후 한국의 무기 수출은 한때 세계 2위였어. 그만큼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심지어 미국보다 더 강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도 많아. 따라서 이런 흐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괜히 동아시아 괴물빵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동아시아에는 낙오자가 없다고 할 수 있지. 정말 멋집니다. 너무 부럽네요.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는 알레이버크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 알레이버크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수는 없어. 그저 발사기 수량만 늘어났을 뿐이지. 미국은 절대로 최고의 기술을 주지 않을 거야. 이름은 거창하게 지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술을 새 병에 담았을 뿐 기본적으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만든 거야. 중국은 2006년경 비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PSA의 개발을 완전히 중단했고 지금은 2024년 말인데 전자기술이 중국보다 30년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이 20년 전에 중국이 폐기한 비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PSA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어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자국산 호위함에 능동형 위상배 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 이 구축함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홍보가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이 구축함은 꽤나 선진적인 것 같은데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한걸. 함명을 짓는 전통이 꽤 흥미롭네. 이 함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 남은 두 척은 언제 완성되는 거야? 건조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다음으로 건조되고 있는 다산 정약용함이 기대되네.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궁금해. 최근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국가로 떠오르자 K방산을 배우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무기인 K2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자국 장병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지에서 열린 육군 국제과정에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35명의 장병이 3주간의 일정으로 방문해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운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이들 장병들에게 포병학교 기계화학교 군수학교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해 K2 전차, K9 자주포의 조종 사격 정비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외국군의 육군의 수준 높은 교육 훈련 체계를 소개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참가국과 군사 교류 등 국방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K9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멀리 에스토니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K9를 사용하고 있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K9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K방산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한국 방산에 대한 입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6조 원 규모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급하게 서둘렀고 K9 대신 프랑스의 세자를 자주포를 선택한 체코는 급후의 모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대체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바로 에스토니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에스토니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에스토니아를 지킬 자주포 등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런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K9였습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의 공격거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독일제 자주포보다 2배나 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한국에서 빠르게 K9를 받았다.
그 덕분에 기존에 보유하던 독일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한국 방산의 빠른 무기 제공 능력 덕분에 안보 공백 없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자주포 K9를 36기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자주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에 놀랐다. 한국은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확장해서 무기 수요에 빠르게 대응했다. 우리 군의 특성상 무기 체계가 복잡하면 안 된다. 그런데 K9 운용이 매우 쉽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추운 겨울에서도 K9 성능을 제대로 발휘했다. K9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차질 없는 무기 공급 능력, 맞춤형 무기 제공 역량 등 K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서 폴란드처럼 에스토니아에도 생산시설을 지어주면 유지, 보수, 정비 등 다방면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향후 10년간은 GDP 3.4% 이상을 국방비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나토 회원국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무기 구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도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방산 무기들의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방산에 대해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K9에 대해 극찬을 하면서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자 폴란드는 최근 다른 국가에게 K9를 받을 수 있는 순서를 빼앗길까봐 미루던 추가 계약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K방산을 이끌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6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수출 계약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난 2일 폴란드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국책은행 BGK로부터 한국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구매를 위한 42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의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2차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152문을 2027년까지 납품받는 조건으로 약 3조 6,500억 원 규모 계약에 서명했고 올해 초에는 천무 발사대 72기를 2029년까지 공급받기로 해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무기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계약 모두 폴란드의 자금 조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다가 이제야 발효된 것인데요. 이로써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 계약 K9 672문, 천무 288대 중 K9 308문의 공급만 남은 상황입니다. 2차 계약 단가로 계산하면 잔여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현대로템의 K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양측은 2022년 K 전차 100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맺고 K 전차 180대를 인도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프랑스산 세자르시저 자주포 구입을 결정했던 체코에서 사업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세자르 도입 계약 체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번째 프로토타입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국방부는 2021년 9월 프랑스 넥스터엔 EXT-ER4와 세자르 자주포 52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 그 규모를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한화로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자르 자주포는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무기로 체코가 40여 년 운용해 온 다나디에이NA 자주포를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넥스터는 체코군에게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조차 아직 조립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와 관련 체코 국방부는 자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의 상황은 이웃 폴란드와 비교됩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첫 24문을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폴란드군은 이미 100문이 넘는 K9를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때 한국에 K9를 도입했다면 벌써 실전 배치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순간의 착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야기한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 엄청난 속도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체코 정부는 빠르게 한국 방안을 서두르는데요. 최근 체코의 전 총리와 주요 인사들이 K방산 중심지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제9차 한 체코 미래 포럼, 체코리언 포럼 포 더 퓨처. 참석차 방문한 체코 대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창원에 머물렀습니다. 창원 첫 일정으로 창원시청에서 홍남표 시장을 만난 대표단은 원자력과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곧 24조 원대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뒀기 때문인데요. 이후 창원의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차례로 방문해 협력 관계를 재차 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고려해 기업 역사와 그간의 철도 차량 수출 실적과 성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회 공을 아우르는 통합방산 시스템과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핵심 방산 무기인 K9 자주포를 비롯한 첨단 전략 무기 등을 자랑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어로 된 홍보 영상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역량, 가스터빈과 원전주 기기 제조 기술, 수소에너지 기술력 등을 소개하고 원전 수출 경험을 알렸습니다. 이안 피셔 전 총리는 폴란드 등 9개 국가에 수출된 K9 자주포에 직접 올라타 사업장 내부를 달려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 6호기 건설 등 24조 원 규모의 원전 2개 호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선정했는데요. 한수원은 내년 3월 예정된 최종 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분야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처럼 이렇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고 독자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성능 대비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빠른 공급력, 기술 이전 개방성도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폴란드의 경우 K9 자주포 100대의 납기일을 6개월로 앞당긴 덕분에 수조 원대 수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쟁국이 제시한 3-5년의 공급 리드 타임보다 최대 10배나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도 수출에 성공했고 K9는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미 연합사령관들까지 입을 모아 추천할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전 한미 연합사령관 3명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 생산 라인 등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K9과 탄약 운반차 K10은 미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전 한미 연합사령관 월터 샤프, 커티스 스케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등은 한국의 방산 무기체계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들 무기체계가 미군에 필요한 전력이고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방산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K방산이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 수출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